자, 고등한국사, 중간고사 대비 1단원에서 2-1 고등한국사 사료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건 동아출판 편이고요. 사료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지켜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아셔야 사료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사료를 익히냐 못 익히냐에 따라서 실제로 뭐 점수 2, 30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뭐 자사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사료 갖다 선생님들이 응용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료는 무조건 익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보고 그리고 이 사료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문제 유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익히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이멘. 자, 갑시다. 1단원이고요. 자, 일단 1번 사료입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볼 건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뭐 옛날에 이제 동양에서 하나님을 환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들내미 그 환웅이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대요. 그래서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초딩 때 배웠어. 사문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날씨 관장하는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능력들이 저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신들을 환웅께서 이제 데리고 내려오신 건데, 그럼 인간들이 저걸 원한다? 이때 당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였고요. 환웅이 곰이 변한 연인과 이 곰이 변한 연인 알죠? 여인이 웅녀라고. 그래서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사람 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짝짝꿍해서 혼인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그 사람이 당군왕검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천손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이제 좀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천손사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곰탱이고 아빠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당군왕검을 나오셨고요. 그분이 이제 고조선을 건국해서 나라 국정을 운영하셨다. 뭐 이런 설화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저기 당군의 뜻은 제사장이고요. 왕검의 뜻은 정치적 지배자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당군왕검은 사람 이름 아닌 거 알잖아요. 지배자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제사하고 정치를 싹 다 주관했다라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양성에 도읍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은이 돼지가 살고 있는 그 평양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냥 나라 중심부로 다 평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뭐 도읍이 평양성이었고 고조선 건국선화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나라에는 왕이 있다. 가축 이름에서 관직의 이름이 비롯되었다. 제가 부족을 말하는 거죠. 사출도를 주관한대. 그러니까 저기 사출도에다가 좀 별표를 갈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출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각 지방을 이거 부여에 관련된 사료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을 각 부족장들이 관할해서 다스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왕족이 다스리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4개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이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나갈 수 있는 길 지방 행정체제를 사출도를 이렇게 부르죠. 큰 곳은 수천 가이면 작은 곳은 수백 가이다. 사출도 나오면 부여다 이렇게 연결만 조금 지어주셔라. 그럼 부여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를 주로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당신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거.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 세웠다. 자, 여기다 밑줄.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 누굽니까?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이죠. 이거 고구려 건국설화예요. 이게 고구려 건국사라는 거 바로 알아먹어야죠. 자, 그리고 졸본 지역에 고구려 세웠다네요. 그래서 고구려의 초창기 수도성이 딱 일대왕 그 동명성왕 즉 고주몽 시대 때까지만 졸본성이었는데 그 주몽이 죽고 나서 2대 유리명왕 때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고구려는 5부, 5부족이 연맹하여 발전했으며 5부족 연맹체라는 거죠. 부여하고 똑같습니다. 계류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주변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다. 일단 고구려의 지형적인 특징은 산하고 골짜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 자체가. 그러니까 남의 민족을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어? 약탈하면서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약탈 경제가 메인 경제 생활이었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마한, 변한, 진안 등의 산안이 성장하였다.
이 삼하는 여러 소국의 연합으로 각 소국은 신지, 읍차, 여기다 밑줄 쫙. 신지, 읍차는 정치적 지배자죠. 삼한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장이었습니다. 지배자가 다스렸다. 한편 삼한에서는 천군, 여기다 밑줄 쫙. 천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천군의 영향력이 굉장히 셌고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농사 짓잖아. 그러면은 날씨를 주관하는 거 결국 신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하고 소통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제사장과 신성 지역에 소도가 있었다. 이 천군이 제사 지내는 즉 신과 소통하는 신성구역을 소도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워낙에 신성시대에서 개나 소나 들어올 수 없었고요. 여기에 뭐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이를 관장하는 천군의 허락이 있어야 그 범죄자를 잡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신성구역이었다. 뭐 이제 자네들 방이죠, 방. 엄마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 허락 없이. 당신들이 뭐 제사장 천군이네. 자, 그리고 이제 구급에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게 하고 천군이라고 한다. 또 여러 나라 각기 별업을 두고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 어우 씨발, 지금 새벽에 강의하는데 귀신 얘기가 나오네요. 존나 무섭게. 자,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있는데요. 자,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었고 읍군 삼로 등이 군장 나라를 다스렸다.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간섭으로 정책 성장이 늦었다. 근데 읍군 삼로에다가 조금 밑줄 쫙. 그 옥저하고 동해는 왕이 없고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그럼 그 군장들을 이제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기에다 좀 빈칸 뚫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저와 동해는 내무의 간섭으로 정책 성장이 늦었다. 그럼 고구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요즘 이 고구려 친구들이 약탈로 먹고 살잖아요. 그냥 근처에 있는 함경도와 강원도에 있는 동해 맨날 약탈해서 그것 다 처먹고 살았어. 특히 그 약탈 경제 피해자는 바로 옥저였죠. 동해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옥저가 좀 많이 삥 뜯겨줘가지고 동해까지는 거의 안 내려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온달이 왕께 아래였다. 뭐 힌트를 하나 주자면 온달은 6세기 고구려 장소예요. 신라가 우리 한강 북쪽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그냥 여기서 말하는 군현은 지역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신라한테 고구려의 한강 영토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라가 한강 땅을 정복했다? 그럼 6세기 진흥왕 때 사료네. 그지? 자,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며 지금껏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아단성 아래 신라군과 싸우다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땅 되찾아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곳 가셨네요. 이거 나오면 6세기 진흥왕하고 백제 성왕이 낮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고구려 친구들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강 영역을 장악했던 그 역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제가회의예요. 자, 고구려는 범죄자가 있으며 제가가 모여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와 자식은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제가라고 하는 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제가회의라고 그러고요. 이를 주관한 최고 귀족 관료를 뭐라 그런다? 대대로, 5세기엔 대대로.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들어가게 되면 망리지, 그 다음에 보정왕 때 대망리지까지 칭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고구려 귀족회의 제가회의 주관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신라 왕후의 변천, 뭐 이거 아시죠? 개념 강의 할 때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자, 1대 그럼 거서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박혁거세 이러죠. 예. 이거는 뭐 귀인이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동아출판은 군장 부족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서가 신라 경주말로 부족이고요. 몽골이나 뭐 유목민족들이 있잖아. 그 친구들이 리더 부족장을 칭하는 말이 뭐야? 칸이잖아요. 칸을 한자식으로 발음하면 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서간 부족장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남해 차차웅, 뭐 이제 지배자 명칭 차차웅이죠. 신과 소통하는 제사장이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대 유리 이사금. 이분이 그 신라의 17관능제 정비하신 분이에요. 거기다 사색 공복 입힌 게 버펑아 아니야. 자, 아무튼 이사금 이게 연장자고요. 이사금이 이빨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대 왕 유리 이사금이 이빨 졸라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빨 많으면 뭐가 좋냐? 나이가 많았다. 그거를 상징합니다. 농경민족 특성상 나이 많고 경험 많은 그 노인분들이 왕을 해야 뭐 농사도 잘 될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전파해 줄 수 있고 그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명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든 연장자를 주로 왕으로 만들었죠. 농민족들은. 자, 그리고 이제 뇌물말입관. 이 사람이 이제 4세기 군주인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원래 1, 2, 3세기까지 박석김 씨가 왕위를 교대로 장악했는데 이때부터 경주 김씨 가문이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주 사투리로 마루를 뜻해요. 산 꼭대기하고 꼭대기를 잇는 능선을 말하는 건데
간단히 꼭대기는 뭐겠어? 각 부족의 우두머리 부족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족장을 잇는 존재니까 뭐야? 대통합한 존재. 그러니까 대수장,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중왕 때 중국시 지배자 명칭인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지중왕 때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거서관 1세기, 차차웅 2세기, 유리이삭은 뭐 이삭은 3세기, 마니깐 4세기, 그리고 이제 지중왕 6세기.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가 발해입니다. 김춘추가 말하였다. 백제가 뭐 김춘추 나오는 거 보니까 7세기네요. 7세기. 백제가 여러 차례 침범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군으로 쳐들어와 수십 개 성을 함락시켜 당으로 오는 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폐하께서는 군사를 빌려주시지 않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폐하는 어떤 나라냐면 당나라 황제예요. 신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당태정이 옳다고 여겨 군사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 당태종에 좀 밑줄 좀 쳐줄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제 순서 배열 문제 사료로 흔히 많이 나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삼아 1차 고구려 침공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양만춘이 지키고 있는 안시성 전투를 끝내 함락하지 못하고 당나라 장안성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야. 그때 씩씩거리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때 김춘추가 찾아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백제가 뭐 신라를 압박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느낌으로 온 거잖아요. 이때 당시 백제 왕은 의자왕입니다. 7세기. 의자왕이 이전에 죽은 6세기 성왕에 복수를 하겠다고 대하성을 비롯해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공략해서 빼앗았던 이런 일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골라라. 그럼 나당동맹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당동맹. 그 나당동맹 내용 기억나시죠? 고구려하고 백제가 무너지게 되면 평양, 즉 이거를 근데 대동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리 진짜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평양에 대동강이 흐르죠. 대동강 이남 땅은 신라가 가지고 이 부분 당황제께서 가지시죠. 이렇게 합의된 이런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거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전쟁은 삼국과 당, 외가 모두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백강전투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했는데요. 그 주류성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의자왕의 아들 왕자 풍이 외왕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2만 7천 명 정도 되는 왜군을 이제 백제 땅에 상륙을 시켜주죠. 그래서 왜군과 주류성 부흥운동이 연합해서 백제 부흥운동 세력이 연합해서 나당연합군하고 싸웠고요. 그게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 백강전투입니다. 663년. 아무튼 국제전이었고요. 또한 티베트 공원 지역에서 발생한 당과 토번의 전쟁은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 토번에다가 좀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토번이 어디냐면 선생님 뭐 지도는 좀 못 그려. 뭐 여기가 이제 당나라잖아. 티베트 고원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토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번의 송첸캄프 왕이 당나라 비단길을 갑자기 공격을 한 거야. 이때 당나라가 신라하고 나당 전쟁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토번은 당보다 국력이 이때 당시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당나라 황제라면은 뭐 별것도 아닌 신라하고의 나당 전쟁에 집중하겠어요? 토번과의 전쟁에 집중하겠어? 토번이겠지. 그래서 군사를 빼어 기불포 상륙작전 실패하고 나서, 그래서 이 토번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외적으로 우리가 삼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송첸캄프 왕 뭐 그런 분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가겠습니다. 구주 설치.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구주를 설치하였다. 원래 신라는 오주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되게 작았잖아 영토가. 근데 통일 이후에 대동강 이남, 평양 이남까지 영토가 크게 확장됐죠. 그래서 5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구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자, 본국 신라 경계안에 3주를, 그러니까 이제 신라인들이 주로 살 수 있는 지역구 3개 이 뜻이고요. 옛 백제 경계안에 3주,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지역구 3개, 그리고 고구려 남쪽 경계안에 3주를 두었다. 고구려 유민들은 자기 고구려 땅에서 살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뭐 지역구를 뭐 더 편성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비율로 편성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신문왕의 민족 융합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료 딱 주고 또 다른 민족 융합 정책, 이와 비슷한 성격의 업적을 골라라 하면은 구서당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신라 수도인 경주성을 지키는 그 군부대 있잖아. 그 군부대를 구서당이라 그러는데 9군부대는 구서당이야.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인들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거 요렇게요. 자, 셋째는 백제인으로 만든 백금서당이고, 다섯째는 고구려인으로 만든 황금서당이고, 여섯째는 말갈인으로 만든 흑금서당이다. 뭐 백금서당, 황금서당, 흑금서당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시간 남아 돌면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재학하는 학교가 뭐 자사고나 그리고 뭐 지역에서 뭐 유명해 뭐 한국사 어렵게 되기로 그럼 이것까지 해야 하는 게 맞아. 여기다 구멍 뚫으면 이제 애들이 다 틀리거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난 예외 상황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일반고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백제, 고구려, 말가림, 뭐 신라인 다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봐봐. 이 구주하고 구서당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어? 이거 갖다 문제 내라는 소리예요. 동아출판 교과서 쓰신 교수님들이.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자, 그 뭐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닌데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공부할 때 힘들면 그냥 아우성 계속 하세요. 예, 그럼 좀 괜찮아져요. 공부하기 진짜 지루하고 힘들 때 이걸 오늘 안에 다 해야 된다니 너무 설레네.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실제 몸이 움직입니다. 하기 싫다 이러면은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자, 문무왕 13년 673년 이제 쌉소리 그만하고 할게요. 자,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본국의 벼슬에 따라 수도와 지방의 벼슬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대요. 문무왕. 내가 이게 얘기했나? 우리 김범민 씨 문무왕 본명이고요. 문무왕은 외세 세력이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뭐 백제 사람들한테 고구려 유민들한테도 잘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문무왕은 통일 이후에 그 정치를 이끌어가야 될 생각도 했기 때문에 민족 융합 정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계승한 게 그 아들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6년 고구려인에게 그 벼슬에 따라 수도의 관직을 주었다. 뭐 이렇게 중앙 관직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족 융합 정책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세 개 사료가 다 민족 융합 정책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것 좀 잘 구분하면서 문제 좀 풀면 좋겠다. 자, 그리고 신라 말의 혼란 보겠습니다. 딱 봐도 뭐 이거 진성명대네.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동쪽에 와서 동쪽에다 밑줄. 일단 뭐 이 나라가 뭐 동쪽에 있네요. 나쁜 중에 더욱 나쁘지 않은 곳이 없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에 즐비하였다. 뭐 이렇게 나는데 채치원이에요. 채치원. 채치원이 이제 시무십체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나서 절로 갑니다. 가족들하고 정치생활 줬고 그때 이제 그 비석에다가 세운 건데요. 비석에다가 쓴 글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 동쪽 나라는 신라라는 거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진성령 때 진골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도 심했고 메뚜기 때의 습격에 따라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진성령은 지방관들 독촉해서 세금 더 뜯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 사료가 나오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면 신라 하대 진성령 업적 고르면 돼. 그럼 뭐가 있겠어? 원종과 애노의 날 사벌주에서 봉기한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날 적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도적무리들 호족이 성장했죠. 그래서 견훤은 완산조를 도우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고 900년에 그리고 후고구려를 이제 궁행하여 송악을 도읍 삼아서 건국을 하게 되죠. 901년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봐봐. 야, 요거를 쓴 사람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뭐 요렇게 나오면은 맞추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교과서 사료 특징상 그냥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요런 말 하면은 동아출판 애들은 누구를 최치원이다. 이렇게 좀 연결 좀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를 보겠습니다. 신라의 혼란. 해공왕 피살. 야, 여기 이 해공왕이 누구냐면 그 통일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에요. 8살의 나이 왕에 즉위했고요. 이때 당시 96 각간의 난이라고 해서 96명 정도 되는 진골 귀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경주성까지 쳐들어온 게 이 김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김지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해공왕은 자기를 보필하고 있는 김양상, 김경신 얘네들이 뇌물 많이 까는 후손 진골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김양상, 김경신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김지정의 반란군 무리를 소탕합니다. 그리고 이 김양상, 김경신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해공왕까지 죽이고요. 김양상이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선덕왕인데 교과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자, 그리고 이제 김경신이가 이제 상대등 관직에 그렇게 오르게 되는데 나중에 형이었던 김양상 선덕왕이 죽고 나서 김경신이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 사람 원성왕이야. 그래서 그 원성왕이 그 유명한 독서삼법가를 시행한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해공왕 무열계 진골 후손들이 왕족이었는데
걔네들의 왕의 자리를 내물게 진골 후손 애들이 찬탈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의 특징은 무열계 진골 후손과 그 다음에 내물계 진골 후손이 왕위 쟁탈전을 벌여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혼란기였죠. 아무튼 요거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뭐 또 이제 내물계 진골과 무열계 진골의 대표적인 게 싸움에 대한 사료인데요. 봅시다. 김원창의 난 822년. 현덕왕 14년 헌덕왕이요. 헌덕왕. 이거 오타다. 헌덕왕. 헌덕왕 14년 3월 웅천주 도도. 그러니까 여기 이 웅천주에다가 밑줄 자. 이 김원창이가 반란 일으킨 곳이 웅천주고요. 지금은 어디냐?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백제 두 번째 도읍 웅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아무튼 거기 관장하는 도도 헌창이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하였다. 여기 장안했다가 또 여기다 빈칸 뚫어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안했다 밑줄 자. 자, 일단 뭐 이 스토리 다시 좀 설명해 주자면 김원창이가 그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근데 이 김주원이 무열계 진골 후손 혈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왕을 했어야 되는데 뇌물마리과 후손 진골 애들이 왕의 자리를 찬탈한 이래로 이 얘네들이 왕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왕도 못 되고 자기 아버지 죽은 거야 김주원이가. 그래서 김원창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무열계 혈통이라 왕을 할 운명이었는데 저 뇌물마리과 진골 후손 새끼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불쌍히 왕도 못하고 죽었다 해서 웅천주 지역에서 반란 일으킨 게 김원창이 아니고요. 광군행위에서 깔끔하게 진압이 됐다는 거. 이거 신라 하대 때 무열계 진골과 뇌물계 진골 애들의 대표적인 다툼 사례입니다. 오늘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야 이거 잘 나온다. 진성여왕 3년 여러 지역에서 조세와 공물을 바치지 않아 창고가 텅 비고 왜 그러면 그만큼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이때 당시 자연재해도 많았고 그럼 메뚜기 유재석이 한번 이제 쓸고 가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어. 아무튼간에 뭐 창고가 텅 비고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었다. 근데 뭐 진골 귀족들은 졸라 씀씀이 컸죠. 이에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지방관 명칭입니다. 신라 사자. 진짜 사자라고 생각하는 새끼 없겠지? 그건 문제가 있지. 자, 이 때문에 곳곳에서 내가 별의별 애들 다 만나봐서 그래. 이 때문에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으며 원종과 애노 등은 사벌주 상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 뭐 상주라는 거 뭐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엮어서 문제 낼 만한 건 없어요, 딱히. 그 니네들 그 교과서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사벌주에서 봉기 일으켰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이제 진성여왕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마찬가지로 그 진성여왕 때 업적 물어보겠죠. 뭐 최치원의 시무 10책, 뭐 이밖에도 뭐 적고정에 난 호족들의 독립국가 건국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자, 드디어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발해. 고려 국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너네들이 이해 못할까봐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써준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 장수왕이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잖아요. 그때 나라 이름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거는 왕건이 세운 고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구려의 후기 국호야. 그러니까 고려 국왕 대흠무 대흠무 요거 오타네. 요거 대흠무는 무왕이 아니라 문왕이야. 고쳐줘. 문왕. 미안. 문왕이야 문왕. 무왕은 대무예죠. 문왕이 말한다. 이게 뭐냐면 발해 3대 황제 당하고 신라하고 친선 외교 관계 체결한 그 황제 있잖아. 3대 황제 이 문왕 대흠무씨가요 일본 국왕한테 국서를 보냈대. 나 고려 국왕임 하면서 이제 국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나 고구려 왕임 이렇게 하고 한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료 이렇게 딱 주고 이거를 이제 받은 귀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1분. 그럼 이걸 보낸 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다가 빵꾸 뚫어놓고 뭐 이 황제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럼 문왕의 업적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잔.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하다. 예, 고구려 계승식이고요. 신라 지난날의 고구려가 오늘의 발해이다. 예, 고구려 계승의식이고요. 자, 당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예, 그렇대요. 네, 대조영 고구려 후손이 고구려 혈통이죠. 고구려 장수였잖아. 고구려 계승의식이고요. 고조선의 팔조법. 갑자기 좀 늦어고시 고조선의 팔조법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자, 교과서 보면은 갑자기 뭐 대단원 다시 정리하기 뭐 그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와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생명을 존중했고 왜 생명을 존중했지? 국가에 큰 재력을 부풀려 줄 수 있는 노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이야.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사유재산 내 거라는 개념이 있고 곡물이 있네. 주된 경제생활은 농업사회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적가량의 화폐를 지불해야 된다. 시장에서 물건 거래할 수 있는 화폐도 있었네요. 이거 나오면 고조선의 팔주법입니다. 끝. 자, 고구려가 신라의 관계. 좀 살짝 이제 좀 지루할 법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광개토 태양의 아래였다.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과 해자를 부쉈습니다. 지금 일본 놈들이 신라 쳐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저 신라 왕이 누구예요? 밑줄 뇌물마리간. 그 외인은 이제 백제 아신왕이 광개토 태양한테 좀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체결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복수로 백제 아신왕은 자신의 동맹국가 외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아신왕이 이러죠. 고구려의 동맹관계에 있는 신라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럼 필히 고구려의 왕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빈 고구려의 영토를 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계략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외인들이 뇌물마리간이 다스리고 있는 신라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에 왕께 기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을 보내요. 저 왕은 이제 광개토 태양이겠죠?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며 임나가라. 야, 여기다 밑줄 쫙. 자, 아무튼 이 외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금관가의 수도 김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가 초토화되고 가야인들은 중심지를 고령으로 이동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맹주국가라. 야, 그 맹주국가라는 말을 니네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맹 체제를 이끄는 가장 힘이 센 국가를 맹주국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김해를 중심으로 금관가야가 원래 맹주국가였는데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고령을 이제 수도로 잡고 있는 대가야가 맹주국가가 돼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선왕 김춘추께서 그 뭐 이전의 왕을 선왕이라고 그러죠. 백제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바다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군사를 청하였다. 이거 나당 동맹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648년. 그러니까 이거 구분합시다. 자, 두 나라 고구려 백제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열해 동안 깊이 맺혀져 있었던 원수를 갖고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였다. 나당 동맹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 거. 신라의 왕과 신하들은 남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뤘기에 쉽게 만족하고 서북쪽 땅 절반 고구려의 영토를 이웃한 적에게 나눠줬다. 여기다 밑줄 짝. 이웃한 적은 어떤 나라? 당나라.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치고 기업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고려 시기 내내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하였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겠는가. 한백겸이 이제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책을 조선시대 때 내게 되는데요.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련해서 좀 비판하는 안 좋은 평을 내고 있죠. 다음 거 가겠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체제정리. 야, 이제 고려다. 개성 만월대. 저기다 별표 쳐라. 자, 저 만월대가 뭐냐? 고려 수도가 개경이죠. 그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 터를 만월대라 그래요. 만월대. 지금 개성에 있으니까 옛날 이제 고려 수도 개경이잖아. 거기가 지금 현재 지명사 북한의 개성이죠. 북한에 있어요. 자, 고려의 궁궐터를 부르는 이름이다. 만월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고려 궁궐의 빈터 모양이 보름달과 비슷하여 만월대라고 불렸다는 설과 달을 감상하는 데인 만월대에서 변화하여 만월대가 되었다는 설이 있었다. 남과 북은 여기다 밑줄짝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만월대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것도 은근히 좀 나와요. 자, 개경에 있는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터를 만월대라 그러는데 2007년부터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유물 같은 거 발굴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방관을 두소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태조 대왕 때부터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지방관을 파견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방에 있는 토호, 즉 지방 호족, 향리들의 힘이 너무 세서 지방을 장악하지 못했으니 그래서 지방관 두라는 소리예요. 그게 앞에 내용이에요. 자, 비록 한 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우선 10개 주현에 주현은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죠. 한 개의 관할을 두고 거기에 두세 명의 관원을 보내어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 자, 20조 가겠습니다. 시문 28조 중에 20조. 자, 불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자, 여기다가 빈칸 뚫어 놓을 거야. 자, 몸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학문이래. 그건 불교야.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 나중에 해도 될 일이지. 그리고 이제 유교의 가르침, 여기다가 빈칸 뚫어 놓을 거야.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적 일이니까 당장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학을 올리고 불교를 낮추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기다가 분명 빵꾸 뚫어놓을 거야. 불교하고 유교 그 저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의 호족 견제책, 태조의 정책, 향리의 자제를 뽑아. 자, 여기서 말하는 저 향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방 호족을 말해요. 왕건을 왕으로 추대시켜주고 나라 공부하는데 이바지한 개국공신 지방 호족들을 향리라고 부르는데 그 지방 호족 자제를 뽑아 개경의 인질로 삼는다. 그래서 이거 기인제도예요, 기인제도.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시켜주겠다고 중앙에 그 호조 아들들 다 올려 보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채용하는데 뭐 이제 지방 다스리는데 야 니네 꼴 어때? 뭐 어떤 상황이야? 이런 거 이제 막 자문하는데 그런 기능을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은 사용한 게 아니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인질로 잡아놓는 거죠. 지방에 있는 호족 새끼들아, 난 생각해봐. 중앙에 있는 니네들 아들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들어간 거야. 이게 기인제도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호족 견제책입니다. 사신관 제도예요. 태조의 정책. 태조 18년 신라왕 김부 경순왕이 항복해 오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로 삼았다. 자,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자, 최초의 사신관이 이 김부예요. 신라 황제 경순왕. 그래서 뭐 후백제 황제 견훤이 고려 왕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어쨌든 뭐 고려에 의해서 나중에 무려 병합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진해서 신라를 갖다 바쳐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를 통째로 갖다 바쳐준 게 신라 황제 김부 경순왕이죠. 그래서 신라 황제다 보니까 원래 이 살고 있었던 자기의 나라 수도인 경주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치안 책임관을 사신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신관은 간단하게 지역 경찰청장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은 신라 마지막 황제 경순왕이다. 이것도 호족 견제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호족 견제책이냐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임명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밀란이나 반란 이런 거 터지면 이 호족들이 다 책임지게 되죠. 그러니까 견제책이죠. 자, 광종의 정책 얘기할게요. 이것도 잘 나와.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하였다. 노비안거법이에요.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억누를 수 없어 주인을 업신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비안거법입니다. 일단 이 광종은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은 사병을 갖고 있었고요. 그 사병 갖다가 황제 권력을 견제하고 있었죠. 근데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대다수가 노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종은 이렇게 선언하죠. 후삼국 통일전쟁 당시에 원래 신분이 양인 일반 평민이었으나 억울하게 전쟁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된 자들을 찾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바꿔라. 이게 노비안건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광종이 얻었던 이익점에 관련해서 또 물어볼 수 있어. 황제권이 안정화됐겠죠. 호족들의 사병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노비였던 자들은 원래 세금을 안 내죠. 노비였던 자들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됐으니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재정도 튼튼해졌다는 거죠. 재정이 많이 확충됐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삼국 이전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는데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니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쌍기, 야 저 사람 이름에다가 밑줄 쳐. 쌍기의 권위에 따라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이 쌍기는 중국의 후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 관료인데요. 광종이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쌍기는 이렇게 광종한테 건의를 했다 그래. 예로부터 중국은 고대 수나라 시절부터 과거라는 예법을 통해 능력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관료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황제가 호족들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능력 좋은 신하들이 황제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과거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뽑으소서. 이렇게 해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사대부들이 주로 올라오게 되죠. 사대부는 이제 과거 합격하고 능력 쇼앤프루브 증명하고 올라온 문신 관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때 호족 견제의 목적으로 사대부들을 주로 채용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겸이다. 자, 이자겸은 예종이 이자겸의 둘째 딸을 왕비로 삼은 후 문경태 후 빠르게 벼슬에 올랐다. 그러니까 왕실과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 중심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자겸이 태자를 즉위하게 하니 바로 인종이다. 그러니까 뭐 인종 입장에서 이자겸 외할아버지. 다른 가문 출신이 왕비가 되어 권력과 은혜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셋째 딸을 왕비로 삼도록 정하였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 여동생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네요. 또 결혼했네, 또 결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벌귀족 사료예요, 문벌귀족. 이자겸이가 문벌귀족이잖아. 그래서 이 문벌귀족이 권력 잡는 방법
이게 세 개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재산과 관직을 대대손 세습하는 애들을 말해. 그러면 관직 세습은 어떻게? 음서. 그 다음에 토지, 재산 세습은 공음전. 오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한테 하사하는 땅인데요. 그 땅을 이제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세습이 그게 가능한 땅입니다. 이걸 이제 고급 용어로 영업전이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되고 1단원까지 시험 보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토지를 계속 대대손손 세습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독점 장악했던 게 이 문벌 귀족들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왕씨가 외가 친척 관계를 체결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킨 것도 문벌 귀족의 특징입니다. 뭐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경촌도를 둘러싼 논란.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데 대화세 명당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가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금이 이제 여진이 세운 그 금나라 말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와 항복을 한대. 지금 현재 인종 때는 이 금나라의 신화 국가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묘청이가 풍소지리서를 근거로 삼아서 서경천도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천도하면 우리가 사대하고 있는 임금 국가로 받들어 보시고 있는 금나라 황제가 항복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주변에 36개의 나라가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옮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세라고 하는 건 수도의 기운이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서경의 인종황제를 모시기 위해서 묘청이 만든 궁궐도 대화궁이죠. 그러니까 대화세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지, 풍수지리. 그래서 서경파 애들은 불교하고 풍수지리 연구하고 그런 애들이었다는 거. 계속 입이 말라요. 입이. 몸이 안 좋나 봐. 가겠습니다. 자, 서경천도를 둘러싼 논란. 올해 여름 서경 대화궁에는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좋은 땅이라면 이럴 리 없습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서경에 행차하신다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이거 이제 개경파 친구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서경이 묘청의 말대로 좋은 땅이면 뭐 이런 자연재해나 인재 같은 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서경으로 수도 천도하는 거 무산시키소서. 개경파 입장에서는 천도 안 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이거 나오면 이제 개경파 쪽 물어보는 거니까 개경파에 해당하는 거 잘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문신의 횡포 갈게요. 자, 왕이 보현원. 그래서 내가 보현원 이거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보현원이 어떤 곳이야? 되게 상징적인 곳이지. 1170년 의종황제 때 무신들이 정변 일으킨 곳이죠. 무신들이 정변 일으킨 이유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보현원에서 무신 정변 시작하죠. 자, 무신들에게 오병수박해를 하게 했다. 이게 고려시대 이제 무술이에요, 무술. 그러니까 이제 쌈 시킨 거죠. 대장군 이소웅이랑 뭐 지금 따면 뭐 사단장 그리고 이제 갓 임용된 뭐 20대 청년 그 장수랑 서로 파이트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소웅이 이제 힘이 약해 수박키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20살 정도 되는 저물 문신 할례가 갑자기 어디 천박한 무인이 여기 링에서 벗어나 하면서 이소웅 대장군에 뺨따구로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송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60대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단 아래 고꾸러져요. 이거 보고 이제 무신들은 이제 주먹을 불끈 졌겠죠. 오늘 밤 진짜 쟤네들 다 죽여버려야지 뭐 해서 이제 보현원에서 무신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해피엔딩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로 가겠습니다. 무신 정권 시기 신분질서의 동요. 이음인의 출신. 이음인은 경주 사람이다. 아버지인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팔았고 어머니는 안 보여. 연희련의 옥량사의 여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줄 짝 여종. 종은 뭐냐면 노비종자예요. 엄마 신분이 노비였다라는 거야. 이음이는 수박. 그러니까 이 수박이 처먹는 수박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오병수박기 무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술을 잘해 의종의 총애를 받아 별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에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이음인한테 정중부가 그 의종을 죽이고 오라 그래요. 이유가 이음이는 옛날에 그 무과제는 없었잖아. 고려시대 때 무신들. 그럼 어떻게 뽑았다 그랬어? 그 길량에 주오듯이 길거리 캐스팅을 뽑았다고 무인들을.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의종왕자가 주온 게 이음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음이는 어떻게 보면 의종은 은사님이지. 그래서 네 은사 네가 직접 죽여라 해가지고 새우등처럼 이제 등을 꺾어서 죽였다 그러죠. 아무튼 뭐 별장으로 승진했고요. 이후 정중부의 난 무신정변 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중랑장이 되었다가 곧이어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대승이 죽고 나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이음이는 노비입니다. 왜 노비냐? 일천즉천 법칙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피가 흐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구조예요. 고려시대가. 그래서 노비. 만적이나.
산업이 만적 등이 북산에 남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무신들의 난 이래로 천안 신분에서 높은 관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음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음인이 권력자 자리에 앉는 것 보고 우리 개경에 있는 노비인 만적이 가슴 한켠이 설레고 웅장해지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는가? 때를 만나면 될 수 있다. 어찌 우리만 채찍 아래서 고생하겠는가? 여러 노비가 듣고 모두 예스 예스 거렸다. 자, 이게 만적의 난인데 요거 사려주고 요 만적의 집주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최충원의 산업이에요. 집주인이 최충원이고요. 최충원 업종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교정도감 설치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사려주고 이 만적의 난이 발생한 지역 물어볼 수 있어요. 개경이에요. 개경. 자, 그리고 이제 23번. 자, 공민왕이 원의 연호인 지정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했다라는 것은 공민왕은 원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죠. 반원 정책 사료입니다. 교서를 내렸다. 자, 기철이 흔한 이름이죠. 기철이. 예, 그 패드립 기철이 아니고 그 기철이 아니고 원나라 기왕후 오빠님 기철. 자, 기철 등이 위세를 얻고 나라를 흔들었다. 반란을 제압하여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렸으니 관용을 베풀고 어질고 능력 있는 이를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리라라고 이제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공민왕은 친오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기철을 숙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왕후가 자기 오빠 죽였다고 공민왕 황제 자리에서 갈아엎겠다고 뭐 군사 보내는데 그것도 채용과 이성계가 막아냈습니다. 이거 너무 잘 나와. 이거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전민변정도감이 무슨 의미라 그랬지? 저게 밭전의 백성매. 그러니까 즉 땅과 백성의 변정, 개혁을 하기 위한 뭐뭐 도감으로 끝나면 임시관청이라 그랬어. 특정 목적을 갖고 설치한 임시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 설정하고 스스로 판사. 그러니까 여기 최고직책이 판사예요. 책임자 자리 전민변정도감 전국에 방을 붙여 알렸다.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사람들이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토지를 권세 있는 집에서 거의 다 뺏어서 차지했다. 도감을 설치하여 바로잡고자 하니 개경 15일 여러 돈은 40일을 기한으로 한다.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발각하는 자는 죄를 조사하여 다스릴 것이다. 멋대로 소송하는 자는 도리어 처벌하겠다. 이거 권문세족 견제정책입니다. 권문세족은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약탈 또는 변병하여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빚을 일부러 야기시켜서 빚 못 갚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노비로 많이 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노비와 땅을 뺏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농장의 확대. 권세가들이 민전을 빼앗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산천을 경계로 공문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이 하도 넓다 보니까 산하고 천 갖다가 이제 지금 경계를 짓고 있다는 소리죠. 한 토지의 주인이 많아. 견병입니다, 저게. 예. 소장료를 받고 또 받아 몸을 이제 시궁창에 받고 죽을 수 없어. 산에 올라 도토리며 밤을 줍는다고 그 말이 청량하고 자세해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라.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료 나오면 권문세족이에요. 그 저번에 그 제 학생 중에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쓰라 하면 지금 여기서 언급한 그 대농장 경영 이렇게 쓰면 되는데 라티푼디움 경영이라고 쓴 친구가 있어요. 뭐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어떻게 한국어는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로마어는 떠오를 수가 있죠? 라티푼디움이었으면 틀려. 자, 신진사대부의 개혁론. 성균관에서 성리학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친구들아 잘 봐봐. 이 성균관은 원래 이름이 국자감이었어. 고려 성종 때 만든 중앙유학교육기구 알죠? 국자가. 원간석기 때 국학으로 잠깐 이름 변경되고 원간석기 충선왕 때 성균관이 된 거야. 그리고 공민왕 때 순수 유학교육기구가 돼요. 거긴 이제 유학만 가르치는 거죠. 원래 기술까지 같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바로 우리 신진사대부들의 메인 에어리어입니다. 예. 자,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거 토지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득권 교체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권문세족 견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성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당시 권문세족과 결탁한 불교가 싫습니다. 불교 헤이터들이야. 그래서 이제 불교 문제점 바로 잡아야 되고 명과의 친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원을 사대하는 게 아니라 신은 강국인 홍건적의 난으로 건국된 신은 강국 명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더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신진사대부라는 거를 외워놓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삼별초본기.
원종 11년 1270년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뭐 몽골하고 싸우다가 이제 다시 개경으로 항국을 한 거죠. 이유가 저 원종 황제가 원나라의 쿠빌라이카 황제한테 신하로 복속하겠다고 1270년에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신하국가 됐으니까 다시 온 거죠. 다시 원래 수도로 온 거예요. 예. 정한 날짜 내에 모두 복귀하라는 방을 걸었다. 삼별초. 삼별초가 어떤 군부대야? 이전에 무신집권기 때 최후라고 하는 권력자가 만든 일종의 뭐 특공부대예요. 몽골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근데 삼별초가 9차례 몽골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부모 형제들을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잃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모를 죽인 원수인 몽골의 신하로 들어가겠다고 고려 황제가 선택을 한 거죠. 고려 황실의 선택에 동조할 수 없었던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각각 옮겨가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료예요. 삼별초가 딴 마음을 품고 복종하지 않았다. 왕의 장군 김지저에게 강화로가 삼별초를 혁파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다. 삼별초는 그 명단이 몽골에게 알려질까 염려하여 반란할 마음을 더욱 갖게 되었다. 배중선, 별표, 배중선 이 인물 중요해요. 강화도하고 이제 진도에서 항쟁했던 삼별초의 수장이었습니다. 야별초, 지우, 노영희 등이 난을 일으키며 사람을 시켜 외치게 하였다. 몽골군이 크게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 나라를 지키려는 자는 모두 격구장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리죠. 근데 1273년에 결국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되게 되죠. 삼별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선시대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돌리는 거 말하는 거죠.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사 열전번역. 자, 이 고려사는 근데 조선시대 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지금 보면 이제 단순 사실만을 나열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삼별초의 난의 원인은 환도 반대에 있는 것이니 환도에 반대함은 말할 것도 없이 몽골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 황실이 몽골한테 머리를 조아리니 결국 이 몽골한테 저항하고 싶었던 특공부대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름의 그들의 반란 이유 명분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광복 이유입니다. 자, 삼별초군은 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고려 무인들의 몽골에 대한 항쟁 의식을 잘 나타주는 것이다. 삼별초 굿 하면서 좋게 평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몽골의 식민 지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한 멋있는 아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거 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의 항쟁은 몽골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민중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자, 이 민중까지 끌어들였죠. 어쨌든 뭐 샴별초 샤라웃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몽골한테 대적하려고 했었던 이 삼별초를 샤라웃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여태 당시 뭐 민중들도 좋아했겠어요. 몽골 제국의 식민지배. 그러니까 누가 식민지배 상태에 놓여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말이 원간 섞이지 일방적인 식민지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민중들의 가족도 몽골하고 전쟁하면서 많이 그 가족들이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싫었겠죠. 자, 삼별초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자, 몽골에 대한 예속을 거부하고 반몽골 제국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점과 다양한 신분의 참여, 특히 노비 등 피지배층의 참여에 의하여 민중의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민중들의 호응도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삼별초는 그들이 떠받고 있었던 무인 정권을 회복하고 눈앞에 닥친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다 좋게 평가하고 있네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음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 최종번은 일찍이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음서로 벼슬을 얻었습니다. 감은 백발을 얻었네요. 예, 음서로. 자, 그런데 유학 과거, 이게 유학이 과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세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벼슬을 하겠습니까? 쪽팔리다라는 거죠. 내 실력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가문 백발로 올라왔으니까 쪽팔리다는 거지. 더구나 조상들은 모두 이 길을 따랐는데 자손으로서 다른 길로 이제 벼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음소의 혜택을 받아서 귀족들이 관직을 제수받아도 중앙 요직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또 보는 눈도 있고 하니 과거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음소의 혜택만은 받지 않았다. 과거 합격한 귀족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규보다 이규보 동명왕평 그 고주몽 고구려 시조 역사서 쓴 미안 개소리고요. 넘어갑시다. 자, 몽골 침입 당시 지배층의 삶. 최후가 제추 대신들을 위해 재신과 추미를 말하는 거죠. 강화도에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채색된 비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강화도에 자신의 집, 즉 얘네들은 지금 몽골하고 항쟁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지금 수도를 옮긴 상태인 거예요. 갑자기
목이 딱 건조해져가지고 이때 채색된 비단으로 산 모양을 만들어 비단 휘장을 치고 가운데 무늬자수와 비단꽃으로 장식한 그네를 메어두었다. 악공에게 각각 은 3근씩 주고 기녀 광대에게도 각각 비단을 주니 그 비용이 엄청났다. 어우, 노래 부르는 사람들한테 은 뿌리고 막 그러고 있네. 지금 몽골하고 싸우고 있는데 돈이 많나 봐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고려 사람들이 아니 몽골하고 싸우겠다고 강화도를 천도해 놓고서 사치양락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지길로 세금 운반하는 게 아니라 바닷길로 운반하기 때문이에요. 고려는 이걸 좋은 제도라 그래.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배울 건데 그래서 배로 어쨌든 바닷길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화도에 세금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플렉스하는 삶을 전쟁 도중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1254년에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녀가 20만 6,800여 명이나 되고 죽임을 당한 자는 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거쳐간 고을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예. 여러 토의 관리를 보낸 주민들을 모두 섬 안으로 몰아넣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집과 재산을 불태워 굶어 죽은 자가 열의 9은 되었다. 이때 당시 이제 몽골하고 9차례 전쟁을 하게 되면서 9차례 전쟁이 이제 말로 9차례 전쟁이지 실제 겁나게 길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고려인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선이네요. 아, 이제 조선 들어갔으니까 물 한 모금. 동아 출판이 사료가 엄청 많아요. 보겠습니다. 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열면 반드시 종묘를 세운 다음 조상을 받드는 법이다. 자, 여기서 종묘했다 밑줄. 자, 종묘는 역대 선왕과 왕비들을 모시는 제사장입니다. 이거 기능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자신의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니 후한도리이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1394년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최초의 사참법전이죠. 자, 그리고 32번 유교 계획도시 서울, 한양.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건설된 계획도시였다. 국왕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인 경복궁 좌우에는 종묘와 사직. 봐봐. 종묘 아까 알려줬잖아. 그지? 사직 밑줄. 사직은 뭐 하는 곳이냐면 조선의 메인 경제생활이 먹미, 농경생활. 그러니까 이제 농사 잘 되기 위해서 토지신하고 공물신한테 매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에요. 예. 토지신 공물신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고요. 그래서 종묘사직이라 그러죠. 한양의 사대문과 보신각의 이름은 유교 덕목이 인의예지 신에서 따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자면 한번 보자고. 라라라라라. 자, 유학 경전 중에 주례라는 이름의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 인의예지 신 뭐 저 덕목이 있어.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한성 도시성 구축한 거야. 일단 뭐 신부터 하자고. 이거 믿을 신자지. 그래서 가운데 보신각이 있어요, 종로에. 성문 열릴 때나 시간 알릴 때 치는 종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북문을 숙청문이라 그래요. 숙청문. 이 숙청문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지를 상징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겸손할 숙자의 맑을청자야. 자, 지식인으로서 내가 깨달았어. 그럼 이 깨닫는 거를 맑을청이라고 표현한 거야. 조선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럼 막 나대? 그러면 안 되지. 사대부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겸손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인이 가져갈 덕목 숙청이죠. 그래서 이거는 알지, 지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의 예지 덕목 중에 뭘 반영했다? 인을 반영한 사례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그럼 인의 예지에 또 뭘 반영한 거야? 예를 반영한 거지, 숭례문. 그리고 이제 서문을 돈의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인의 예지에 또 뭘 반영한 거야? 오를 의자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인의 예지 신 다 있죠. 요소리예요, 요소리. 그러니까 요것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생각은. 또 지워야지. 정말 적막하군요.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도 그 밤늦게 공부하고 있겠지. 뭐 대략 뭐 지금 사료 강의 찍는 타임이 뭐 한 20여 일 남은 타이밍인데요. 열심히 합시다. 좋은 과정을 남기자고. 니네들 딱 3년이잖아, 고등학교. 그 3년 동안 열심히 한 기억이 20, 30대, 40대를 먹여 살려. 이게 선생님 경험이야. 그러니까 결과값은 좀 운적 요소가 있으니까 뭐 운이죠.
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내신 시험 보다가 옆에 짝꿍에 갑자기 부악 하면서 똥을 싸버리면 멘탈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에 운적 요소인데 과정은 너네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좀 좋은 기억을 선물해 주자. 니네 20대 30대한테. 그게 이제 니네 인생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맨날 스스로를 학대만 했지 선물 준 적은 없잖아요. 자,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어렵게 나오면 이거 어렵게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자, 의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을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명예분야에는 사대문서, 즉 외교문서와 중재인의 재심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딱 주고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군주에 대한 업적 골라라. 뭐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럼 누구야? 태종과 세조야. 자, 논리 개연성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태종과 세조가 육조직계제로 나라를 통치한 이유가 뭔 것 같아? 자, 반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즉위한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즉위는 했는데 왕에 대한 뭐가 없다? 정통성이 없어. 왕권 강화에 목을 매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신하들이 대신 나라 정무를 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육조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다면 무조건 왕이 직접 보고 직접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게 육조 직계제인데, 그래서 이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고요. 이제 실제 권력은 이제 사대문서와 중재인에 대한 재심 이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시험 문제 뽑아내면은 조금 이제 하드하죠. 예. 외교문서하고 중재인의 심의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의정부 서사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대부분의 서사 정사를 돌봤다는 건데 육조들 각각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게 보고한다. 의정부도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왕에게 허가를 받고 육조에 내려보내 시행하게 한다. 다만 2조 병조, 그러니까 2조 같은 경우에는 문신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고요. 병조는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관리명, 병조의 군사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한 판결들은 이전처럼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아뢰어 시행하고 의정부에게 보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를 주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 두 명의 군주 이렇게 물어보겠죠. 세종과 중종입니다. 세종은 뭐 요거 실시할 때 한글 창제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나라내까지 다 할 수 없어. 근데 신하들한테 명분은 나 한글 창제할 거니까 니네들이 좀 나라 업무를 많이 해줄래?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은 왕권과 신권을 적절히 조화하기 위해서 신권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 일들을 신하들한테 믿고 맡기겠다라고 해서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하게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 강의는데 죽겠죠? 힘들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중간에 또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고 중간에 이제 강의 듣는 거 멈춘 쉐리들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마라. 한 번에 그냥 쭉 들어라. 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등장. 김일손이 편찬한 사초가 뭐냐면 역사 자료야. 그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세조는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여러 왕 중에 으뜸이신데 뜻밖의 김종직이 그 제자들과 높은 덕을 희롱하여 논평하여 김일손에게 모함하여 쓰도록 하였다. 자, 형벌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여라. 연산군 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연산군 때 1498년 무오사화에 관련된 사건이죠. 이거 나오면 이제 무오사화. 포인트는 조의제문이에요. 김종직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황제가 황룡포를 입고 슬피 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누군가 보니까 이제 중국 초나라 황제 의제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삼촌 항우한테 황제 자리를 찬탈하고 죽음을 당한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제 불쌍해, 중국 황제 의제 불쌍해서 의제 조문한다고 해서 조의제문 글을 썼는데 이걸 이제 성종실록 집대성하다가 훈구파 대신 이국동과 유자강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유정난 사건을 엮어서 연산군한테 이거를 이제 아뢰니 연산군이 우리 징조 부를까 해가지고 이때 당시 영남살임을 다 숙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짜잔. 조광조의 정치관 중종. 자, 공자시대 이상 정치를 현재에도 실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광조. 전하께서 도를 밝히는 것과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요점으로 하고 조정에 그 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기강이 서고 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중종이죠. 그리고 이 중종은 그 훈구파 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조광조를 씁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지금 이 대사 있지. 이 대사를 친 사람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을 뚫어놔. 그래서 이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서 뭐 혈량과 실시, 위훈 삭제 사건, 향약 보급, 소격수 폐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깡으로 외워야 될 것 같아. 니네들이. 요거 나오면 그러니까 조광조다. 가겠습니다. 붕당의 형성. 자, 김효원이 이조 전락의 물망에 올랐으나 외척인 윤원영의 문객이었다고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신충결, 심의견의 친동생이죠. 장원급제라여 이조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청거가 추천입니다. 외가 친척, 즉 명종, 이전 선왕의 명종의 외가 친척 가문으로서 이자가 요직 자리에 앉아 필히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자를 쓰지 마소서. 김의원이 이렇게 선조에게 반대상소 올렸죠. 동인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유가 그때 당시 지금 보면 심의겸은 기호지방사림의 대표 인물이고요. 김의원은 영남사림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의원을 따른 영남사림 애들이 김의원의 집이 한성 동쪽 건청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심의겸 저 병신 왜 저래 하면서 뒷담 갔다 해서 동인. 자, 그리고 기호사림, 심의겸 따르는 기호사림 애들을 심의겸 집이 한양 서쪽 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서쪽에 모여서 김의원 저 새끼 왜 저래 뒷담 갔다 해서 서인.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가려진 이조전랑 문제에 관련된 사료죠. 주초유양 참 거짓. 조광조 등을 죽이려고 꿀로 나뭇잎에 주초유양. 근데 이게 달리주자가 좀 길게 늘렸으면 뒤에 있는 초자하고 합해져서 조자로 보여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됐다. 뭐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영의정 남곤이 벌레에게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제 중종한테 이거 보여준 거죠. 아니 세상에 궁궐 뒷뜰에서 산책하는데 여기 나뭇잎에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써있지 뭡니까? 그래서 중종은 뭐 조씨가 왕이 돼 그럼 조광조가 나중에 역모를 일으킬 거를 하늘이 알려주는구나 해서 이제 조광조를 숙청하게 된 김효사와의 명분이죠. 그래서 주초유왕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빈칸 뚫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 조광조 저기에다가 빈칸 뚫어 놓겠죠. 뭐 왕한테도 뚫을 수도 있어요. 김효사라는 것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39번 외랑과 호란. 자, 큰 배로는 험한 바다를 넘어올 수 없으므로 저들이 배를 새로 만들었으나 우리 배만 못합니다.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바다를 건너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기술은 정교하지만 우리의 수군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배는 매우 얇으므로 그러니까 외국은 목선 타고 이제 존나 빠르거든요. 일본 애들. 우리의 배와 부딪히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뭐 충파 전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명량 보셨나요? 거기 보면 나와요. 판옥선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판옥선 갖다가 일본의 얇은 목선을 빵 이렇게 몸통박치기 파일을 몸통박치기 하듯이 부닥치면 다 깨져버립니다. 임진왜란 사료고요. 자, 이순신 장검 충남 아산 현충사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요거 이제 나오면 이제 이순신 칼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외워야지 뭐. 이거 이순신이야 이순신. 자, 그리고 이제 인조실록 때 있었던 척화론과 주화론의 주장 부르겠습니다. 자, 명은 우리나라에게 부모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부모의 나라죠. 예, 사대한 나라니까. 노적, 청은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가 되어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까지도 모두 황제의 힘입니다. 여기다 밑줄자. 뭐 요런 거를 이제 좀 섹시하게 말하면 제조지은이죠. 뇌생민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 임진년에 만력제 황제가 우리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조정은 무너졌을 것인데 우리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조정을 재건시켜준 명나라 황제 은혜에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조지은이죠. 자, 우리나라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예, 서인과 남인애들의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료죠.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척화론이죠. 척화론. 화치는 배척하는 거. 싸우자. 주전론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명길. 병자호란 당시에 그 남한산성에서 화친을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조판서 최명길.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가볍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분노를 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의 군사는 강합니다. 정면은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동안 어진 정치로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 기다리다가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계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군신관계 맺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 백성과 조정을 살리고 복수는 후일에 도모하자. 최명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쪽을 따르죠. 그래서 홍타해지가 삼전도 단상에 앉아 있을 테니까 와서 절해라. 그래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으로 병자 전쟁은 끝납니다. 청의 승리로. 경국대전이다. 뭐 이전, 후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뭐 요거를 내겠냐고.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 예전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 돼야 장가를 들거나 시집을 가는 것을 허락한다. 너무 일찍 결혼하면은 뭐 좀 문제가 많으니까. 자, 형정, 관에 속한 여종, 여자 노비는 해산하기 전에 한 달. 그러니까 해산이 뭐겠니? 아이, 임신. 그러니까 출산 말하는 거지. 임신하고 출산. 그래서 이제 출산하기 전에 한 달 휴가. 출산하는 50일 휴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그 세종대왕이 노비 휴가제도 처음 만든 거죠. 그의 남편은 해산 후에 즉 출산 후에 15일 동안 휴가를 준다. 그렇죠. 조선시대 그 노비들도 출산 휴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써요. 어, 이게 대한민국의 프리랜서의 현실이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어쨌든 내가 뭐 사장이니까 그냥 내가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데 쉬면은 사업이 망하니까 실질적으로 못 쉽니다. 제가 산업혁명 당시에 그 노동자들보다 더 일하고 있어요. 됐어요. 예. 아무튼간에 이제 3, 4의 특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간에서 저 양성지를 지목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러한 소문을 들었냐고 대간에게 질문하셨을 때에는 혹은 남에게 들었다고 하고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간이라고 하는 거는 3, 4를 말하는 겁니다. 성종실록이니까 조선이잖아, 조선. 자, 조선이면 저 대간은 3, 4를 뜻하는 거야. 사원부, 사관, 호문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석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석영권은 5품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권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5품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하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권 말하는 거죠. 당하관에 관련해서. 그래서 뭐 안 좋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지 마소서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가겠습니다. 3세 출처 없이 소문만으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대한 의견. 찬성 의견. 언론의 통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먼저 발언한 자를 묻는다면 대간이 들은 것이 있더라도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 먼저 드러내어 거론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간, 즉 삼사라고 하는 저 관청이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도 걱정을 했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반대 의견. 자, 소문으로 대신을 탄핵하면 패단이 생깁니다. 사적인 원한 관계로 서로 비방. 소문만 만들면 돼버리면 되니까. 그럼 다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네요, 신발. 자, 이런 잘못된 풍토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뭐 미리 말하지만 저는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좌우는 없어요. 위아래밖에 없고. 자, 저 이런 사관. 자, 아무튼 대간에게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가를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43번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에게요. 광해군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종우 가운데 1만은 조선의 정예병만을 선발하여 훈련하였다. 그대는 명군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게 하라. 이게 왜 지금 강홍립이 갔냐면 그 1618년에 명나라의 요동반도를 누르하치 후궁군 부대가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당시 황제 만력제는 광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요. 그 임진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강홍립에게 군사를 내려줘서 사르후 전투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지. 후금의 애들이 좀 이길만 하면 바로 투항해서 내 백성들 살려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립외교 감성이죠. 그러니까 후금 오빠도 내 편, 명나라 오빠도 내 편. 그래서 이 명과 후금의 전쟁 사이에서 조선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건 좀 좋은 정책이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저 오랑캐는 지금 여진 후금을 말하는 거죠. 누란시 왕제.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장소에게 동태를 보아 행복하게 했다. 저 장소는 이제 강홍님 이렇게 써놔 좀. 이 정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하여 추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조실록. 당연히 그 광해를 싫어하는 게 서인 남인 애들이죠. 명나라 빠돌이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중립외교 마음에 안 드니까 폐무살제 명분 삼아서 인조반정을 통해 인조로 교체를 했으니 인조실록 안에서 광해를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중립외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인조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만들어지니까. 자, 조선후기 정체 변화 가겠습니다. 자, 녹두문과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섞어 만든 음식이 탕평채이다. 이 이름은 사색당파 노른서른 남인 북인의 치우침 없는 탕평에서 유래하였다. 영조예요. 영조.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색깔 말해야겠다.
알려줄게. 짜짜라짜짜짜짜. 혹시 그 도교라고 하는 종교 아시나요? 그 도교에서 동쪽을 지키는 신이 청룡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쪽이 백호고요. 북쪽이 이제 현무고요. 그러니까 거북인데 그 꼬리는 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남쪽이 불새 주자. 그래서 이거 뭘 상징하냐면 이게 동인이고요. 이게 서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북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남인이에요. 자, 그럼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 청색깔. 그래서 탕평채 채소에 청색깔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무, 이거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북인을 상징하는 게 검은색, 김이 있습니다. 탕평채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을 상징하는 게 이제 백호죠.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깔 있고요. 당연히 탕평채에. 그 다음에 남쪽을 상징하는 게 이제 주작인데 얘는 이제 빨간색이죠. 그래서 남인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탕평채. 먹어보면은 맛있는데 그 들기름 맛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자, 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옅게 보이네.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비변사의 성장. 요즘 비변사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이름만 남아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삼포해란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임시 군사회의이고요. 임진왜란 7년 전쟁하면서 대신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어쨌든 뭐 그 군사회의 목적으로 이 군사회의 기구인 비변사에 매일 아침 모여야 되는데 저 멀리는 의정부 관할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란 일까지 해버립시다 해서 행정일까지 가지게 된 최고회의 기구가 비변사입니다. 조선후기 최고회의 기구라고 정리하면 끝.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영조. 영조는 탕평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파면하고 탕평파를 육성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아, 그리고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탕평의 의지를 알렸다. 여기 종로예요, 종로. 유동인가 제일 많은 거. 자, 탕평비 서울 종로.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은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향되고 원만하지 못한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노론이든 소련이든 특정 당파에 편향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 갈게요. 정조는 다음부터 그냥 이거 안 만들어야겠다. 빨간색을 안 해야겠어. 빨간색 안 보인다. 아유, shut the fuck. 정조는 즉위 직후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규장각을 확대하였다. 이 규장각이 정조의 왕실 도서관 겸 비서실이죠. 이미 공식적인 비서실인 승정원 노론애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비서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다시 교육하는 초계문 시제를 실시하여 친위 세력을 양성하였다. 친위 세력을. 아유, 그 초계 문신제가 그거잖아요. 규장각이 2층짜리 건물이라면 2층이 주합루라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초계 문신제 갓 합격해서 올라온 문신들을 자기가 직접 정조가 성리학을 강의해 줍니다. 그럼 나에게 성리학을 알려준 학문적 스승이 누구야? 왕이 정조죠. 정조만을 따르는 문인 집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정조는 이를 발표하는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정치를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정조도 탕평책을 했어요. 이것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박제가 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북학파 뭐냐? 아니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를 이제 사대하게 됐잖아. 청나라 수도가 연경,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연행사라 그래. 그 청나라 수도 연경에 행차하는 사제 연행사 이론으로 갔다가 야 오랑캐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아니 이 오랑캐 나라 청나라에 이렇게 발전된 기술이 있다니 이 청해 기술을 배우자 이게 북학문이에요. 북학파. 자 아무튼 청해 기술을 수용하자고자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고요. 서울 출신이래요. 서울. 서울은 뭐냐면 첩자식 세컨드 부인 자식이래요.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됐었죠. 정약용 남인 출신으로 초계문신에 발탁되었다. 초계문신 뭐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수원항성 건설 등에 기여하였다. 거중기 만들었죠. 청나라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도르의 원리를 담은 책을 참고해서 김조순 유명하죠. 노른 출신으로 초계문신에 발탁되었으며 순조의 장인이 되었다. 그래서 정조가 죽기 전에 당시 순조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한테 이 순조를 맡겼죠. 근데 이제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가의 세도 정치가 순조 때 실시가 됐지만요. 자, 47번 가겠습니다. 세도 정치와 농민봉기. 안동 김가 출신으로 벼슬아치를 지낸 사람이 반이나 되었으므로 나라 안에서는 안동 김씨가 있는 줄 알 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다 먹었다는 거죠. 모든 권력을. 그만큼 위세가 강했다. 공주 농민의 요구. 조세, 토지 세금 말합니다. 항상 7량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각종 군포를 힘없는 백성에만 거두지 말고 집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황곡의 폐단을 없앨 것.
당시 이제 공주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삼정의 문란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밀란이 있었죠. 그게 임술농민봉기였어요. 자,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의 시발점이고요. 임술련 철종 때 있었다는 것 좀 연결 좀 지어줘. 이거 갖다가 이제 문제를 내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진주 사람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였다. 이방과 하급 관리들의 집 수십 호를 태우니 행동거지가 가볍지 않았다. 병마절도사가 해산하려고 시장에 갔는데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길 위에 빙 둘러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둔 것과 아전이 세금을 빼돌리고 강제로 거둔 것들을 보는 앞에서 거듭 질책하는데 업신여기고 위협함이 조금 거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경상우병사 백낙씨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진주 사람들한테 그자가 빼앗았던 모든 재산들이 이 진주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전국 각지 농민들도 다 반란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결과값이 나온다니까. 진상조사단 안핵사가 각 고을에 파견되게 됐고 암행어사가 투입됐으며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삼정이정청이라는 개혁기관이 설치되었다라는 게 위주로 나오겠죠. 안핵사 박규수가 본 봉기의 원인. 자, 이 박규수는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 임술농민 봉기가 시작된 진주 지역에 파견된 최초의 안핵사입니다. 자, 농민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정이 모두 문란해져서입니다. 삼정 세 가지 세금제도, 즉 전정 토지세금제도 문란해졌고, 군정 병역세 즉 군포세금제도 문란해졌고, 환고 곡식을 없는 백성들한테 이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대출해주는 그 대출제도 이상해졌고,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환곡과 향곡 군량으로 쓰려고 남은 곡식 이 으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하죠. 자, 흥성대원군의 내정개혁. 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게 되면서 그 위세를 내외에 떨쳤다. 이 기간 동안 대원인분부라고 하는 5글자가 바람처럼 전국을 휩쓸었는데 우레나 불과 같아서 관리대와 백성이 굉장히 두려웠다. 자, 대원군은요 철종 때 왕족 말살 정책 그 가운데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12살의 나이에 왕에 63년에 즉위를 시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러거든.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손에 넣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 안동 김가도 누르고 이때 대원군의 위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 위세는 며느리한테 빼앗겨 버리게 되죠. 명성황후 민비. 자, 원납전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정이 부족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만들어 돈을 거두었는데 파산자가 잇따랐다. 이때 거둔 돈을 원납전이라고 하였다. 뭐 대원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돈 원납전. 근데 이거를 뭐 강제로 징수하니까 이걸 납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 그러니까 이거를 왜 했냐가 중요해. 경복궁 다시 만들라고. 땅속에서 발견된 관산 서원의 신조. 2009년 경남 창녕 관산 서원의 신조가 발견되게 되면서 서원 철폐 당시 대원군이 서원에 모신 신주를 땅에 묻으라고 명령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원 철폐죠. 대원군 같은 경우에 지방 붕당 정치의 원흉인 이 서원을 47개소 남기고 전부 다 혁파합니다. 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반발, 호포제. 일단 뭐 호포제를 설명해야겠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일반 성인 남자들은 16세부터 59세까지 병역세만 내면요, 어떤 뭐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만 군인으로 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병역세, 군포를 징수하는데 사실 농민만 거의 부담하고 있었어요. 양반들은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아니, 내가 군역의 대상자라 매년 병역세, 군포를 납부하는데 저 옆에 양반들은 집 여러 채 있는데도 군포 한 필도 납부 안 하는 거야. 억울하지. 그래서 이 군포의 부과 기준에 관련해서 옛날부터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호포제, 군역 의무 대상자에게 병역세,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 한 채당 군포 한 필씩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도 부과 대상이 돼버린 거야. 집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집 많이 갖고 있겠죠. 근래 호포제가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져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들이 똑같이 취급되고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아니, 선비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병역세를 내고 있으니까 선비에 삐졌다라는 거죠. 이는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물리는 것만 불쌍히 여겨 귀천에 관계없이 똑같이 군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어지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반대하고 있죠. 100% 양반들. 자, 서원철폐. 팔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세워 이름난 유학자를 제사하고 무리를 모아 교육을 하는데, 아니 그 폐단이 백성의 생활에 미쳤다. 대원군이 만동면을 철폐하고, 자 여기다 밑줄자. 자, 이 만동면은 뭐냐면 그 서인 즉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죽기 전에
명예 만력제와 숭정제를 모셔라. 그 유언에 따라 충북 괴산에 만든 명나라 황제 모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원군이 만동면을 철폐했다는 거 명과의 사대 관계도 완전히 철폐를 했다라는 거죠. 그 패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유생들이 서원 철폐령에 항의하자 대원군이 말하였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한다. 서원의 패단이 심해서 서원을 혁파했다라는 대원군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 정조의 아버지가 이선 사도세자죠.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이제 화성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깃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왕 못 되고 뒤주에서 죽었으니 아버지 죽어서라도 이 도시에서 왕 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화성을 정치, 군사, 경제적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수원 화성의 계획과 건축 과정은 자, 이거 별표 치고 외워. 이거 잘 나올 거야. 화성 성형 의궤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다 남겼대요.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와 6.25 전쟁 등으로 파괴된 수원 화성이 옛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었다. 자, 구축하는 그 설계도가 화성 성형의궤에 다 나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층의 문란입니다.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모두 다 실렸네. 와우, 군적. 군포를 납부하는 호적 말하는 거죠. 자, 갓난아이도 실렸대요. 황구첨정입니다. 어린아이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거. 그리고 시아버지 죽었는데 군적에 실려 군포되고 있네.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 군포 징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군포 대상자겠죠. 그래서 3대가 군적에 실렸다는 건 이거 군종의 문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백골징포고 요게 황구첨정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 가서 억울함 호소하려고 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호통치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네. 칼을 갈아 발에 드니 자리에는 피가 가득 스스로 탄식하길 자식 낳은 것이 화로구나. 아니 자식 낳아서 군포 한 표 더 내고 있다는 거죠. 부잣집은 1년 내내 풍하고 울리면서 나달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이 없네. 부자한테는 안 거두면서 군포 우리한테 다 부담한다는 거지.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도 불공평하다는 말이냐.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19세기에 세금의 부담 때문에 농민들이나 농촌에 부가 창출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안도 지역 차별과 홍경내난. 자, 조정에서 평안도 사람에게 믿음을 얻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기 인사 때마다 임금께서 엄히 명령하셔 서북인은 이제 서북쪽 지역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기용하고자 하신 것은 은혜로운 일이었지만 실제로 채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로 봉기한 게 홍경내난이죠. 뭐 대표적인 전투가 정주성 전투가 되겠고요. 자, 홍경내난. 평서 대원서는 급히 경문을 띄운다. 홍경래는 스스로 저렇게 자칭했어요. 난 평안도 서쪽의 원수, 최고다. 경문을 띄운다. 저거 나오면 이제 홍경래는 아니 평서대원서에다 좀 밑줄 치고 저거 외워. 빈칸도로 넣을 수도 있어. 조정에는 평안도를 버림이 썩은 흙이나 다를 바 없었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을 보면 아니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노비들도 무시할 정도였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가가 있네. 지금 나이 어린 임금. 자, 홍경래의 난이 있었을 때가 나이 어린 임금이 순조예요. 순조. 자, 권세에 있는 간신배가 날로 힘을 얻어 김조선,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한다. 이에 어진 하늘이 자연재해를 내린다. 자, 1단원 끝났습니다. 시험 범위가 그 1단원까지인 분은 여기까지 듣고 엔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발 사료 꼼꼼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집 가고 싶다. 지금 몇 시야? 1시간 30분째입니다. 이 동아출판 사료 너무 많아. 진짜 나 작년에도 했지만 동아출판 사료가 너무 많은 그때 3시 3분이다. 3시 3분 새벽 3시 3분 집 가고 싶다. 자, 고대 대관계 왕희도는 1995년 처음 공개되었는데 현재 당나라의 때 화가 입본이 양직공도를 모사한 것이라는 견해와 당 태종 때 중국에서 온 주변 나라의 사신을 그린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양직공도 뭐냐? 무령왕 때 양나라의 황제 무제 소현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대요. 백제사신이 양나라 수도에 자꾸 놀러 오니까 얘 얼굴 되게 신기하게 생겨. 야, 너 얼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서 백제사신의 모습을 양나라 황제 소현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양나라 유적토에서 발견된 거 봤을 때 백제인과 이제 중국 양나라 간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의 상징이죠. 그래요. 뭐 당나라든 뭐든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중국과 교류를 잦게 했다 이 소리예요. 자, 독자적인 천하관 고구려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광개토태왕의 플레임입니다. 18세 왕이 올랐으니 영락태왕이라고 하였다. 그 391년에 황제 자리에 즉위를 했는데 그때 처음 제정한 게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죠.
영원할 영의 즐거울 낙자. 내가 다스리는 동안 영원 즐겁게 해줄 거야 이거야. 백잔과 그러니까 이 고구려 측에서 백제를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에 속한 백성으로 고구려에 조공하였다. 자,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 때 신라하고 백제가 무슨 관계였다? 조공 채폰 관계, 신하 관계에 해당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동성왕 20년 8월 탐라에서 공문을 바치지 않자 직접 치르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제주입니다. 제주.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시는 분의 사죄함으로 중재하였다. 동성왕과 제주도 탐라는 조공 채폰 관계를 체결했었어요. 백제하고. 신라하고도 또 체결한다. 또 제주도. 신라. 구충탑을 황룡사 안에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주변 9개 나라가 와서 조공하여 왕조의 길이길이 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덕여왕 때 사료예요. 7세기. 자장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거 말 믿어요. 진짜? 주변에 9개 오랑캐가 항복한다고? 개꿀 하면서 올렸는데 아무 일 없었고요. 아무튼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된 게 13세기에 몽골의 침략 때문에 그래요. 고려 몽골 3차 전쟁 때 소실됩니다. 예, 그래요. 경주 가보면 황룡원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황룡사 구층목탑이라고 내가 오해했던. 자, 가겠습니다. 8회. 후에 무왕이 왕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컵이 아니죠. 겁이에요. 예.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연호를 이난이라고 쳤다. 그래서 내가 발해 역사 공부할 때 연호 외우라고 한 거야. 연호. 이난이면 무왕이죠. 대무에. 대응보력 문왕. 선왕 건응. 자, 독자정 천하관 고려의 대관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박하는 북한 문화재 특별전 출품작 중에 하나인 개성출토 고려 태조 왕건상에 쓰고 있는 관은 중국 황제가 쓰던 통청관이며 이에 따라 고려 왕조가 건국 전기와 중기에는 황제 국가를 표방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쓰는 그 관을 왕건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고려는 엄연한 처음부터 황제 국가라고 이제 주장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연호도 있어요. 왕건 연호가 천수, 광종 연호가 광덕 준풍이었죠. 해동천자. 자, 여기서 말하는 해동천자. 해동 나오면 무조건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기점으로 바다 동쪽에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해동천자. 천자는 이제 황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그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불렀어. 지금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도다. 은혜가 깊으니 예나 지금이나 드문 일이네. 외국에서 친히 찾아와 모두 의지하니 세상이 편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동천자 즉 고려 황제를 표하는 표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장백상이 충여왕에게 원의 황제 명령을 전하였다. 이미 정월 2일에 상하 충수왕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충자 들어가니까 이제 원과 섞이네요. 그죠? 장백성이 국세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므로 왕은 원으로 갔다. 원간 섞기 사료입니다.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 대식국 나오면 아라비아예요. 자, 상인 봉합 등이 와서 순, 용치, 점성양, 물약, 대소목 등의 물품을 바쳤다. 담당자에게 명하여 객관 이제 숙소죠. 여관. 후하게 대우하고 돌아갈 때 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려주도록 하였다. 고려 그 실제 병란도라고 고려의 국제무역항구에는 이제 대식국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국제무역을 했다 그래요. 조선 전개 대관계입니다. 아유 힘들어. 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그 위험이 이웃나라에 미쳐 류큐, 시암, 일본의 사람이 모두 와서 복종하니 실로 드문 일입니다. 야, 조선은 류큐국하고도 교류했는데 류큐가 어디냐면 일본 본토가 요렇게 있잖아. 여기가 이게 규슈섬. 그럼 요렇게 이제 오키나와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이제 독립국가였어요. 일본이 아니라 류큐. 그래서 이제 류큐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뭐 불경이나 유학 경전 이런 걸 사가요. 시암, 동남아, 태국, 일본의 사람이 모두 와서 복종하니 실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했었다는 거죠, 이 친구들하고. 자, 양난 이후의 대우 관계 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부모이다. 아니 백성들이 오랑캐에게 잡혀가 오랑캐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슬프도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이전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한다. 뭐 신정권 에도막부 같은 거 쓴 거죠.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게 하여 옛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회답금 세환사가 가요. 1607년부터. 그러니까 에도막부 일본 신정권의 화친을 회답할 겸 포로 송환 목적으로 에도에 세 차례 사절단을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교환 다 하고 이제 통신사라는 국교 사절단이 갑니다. 태종 때 만든 1402년
흔히 강릉 역대국도 지도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제일 커 보이죠? 그다음 조선이죠? 그다음에 뭐 유럽 저렇게 졸라 조그맣게 그린 거야. 이게 뭐겠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중화주의 의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량해관. 어우, 야, 이거 중요하다. 부산 동네에 기후약조 이후에 부산포에 다시 대마도 상인들에게 광해군이 무역을 허가해줘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게 숙종 때 만들어진 부산 동네에 있는 네 번째 외관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대마도 상인들이 주로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인삼을 사가는 거예요. 신라 촌랑문서. 아, 요건 이제 경제사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보통 동아출판 내 수강생들의 시험 범위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그냥 공부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 좀 실수를 했네.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야. 뭐 더 진하게 하든지. 근데 너무 진하게 했는데 그게 안 보이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알아서 좀 공부를 잘 해주면 좀 고마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료는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 공부 좀 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았고, 화이팅! 남은 기간.